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남자 김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프랑스에서 한류 콘텐츠를 즐겼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던 것은 북한에서 대학에 다닐 때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통제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봤어야 했고, 그때 봤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도 없었고, 제가 본 드라마의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던 몇 편 안 되는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 친근감 이런 거는 충분히 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운이 좋게도 프랑스에 유학을 나갔잖아요. 유학에 선발되었을 때 외국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났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에 나가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겠지? 인터넷으로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을 해서 구글 검색창에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라는 검색어를 쳤었고, 또 유튜브로도 많은 한국 노래들과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서 대학생이었을 때 북한에서 하지 말라는 건 웬만하면 안 하는 나름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외국에 나갈 기회가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북한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 드라마를 좀 마음껏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학에 같이 나왔던 다른 친구들도 아마 저와 비슷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 유학생들과는 달리 프랑스 유학생들은 인원도 작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감시 인원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 원하는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었고, 대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인터넷 비용이 따로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았고, 정말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몰래 봤죠. 사실 다른 유학생 친구들과 나 뭘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 저런 내용이 있더라, 이거 봤냐 저거 봤냐 이런 내용을 공유하진 못했고요. 근데 한 1년 좀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슬슬 공유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한 2, 3년 지나니까 친한 친구들끼리 한 방에 모여서 유튜브에서 대놓고 한국 드라마 틀어놓고 또 한국 예능 틀어놓고 낄낄 웃으면서 같이 보고 그런 상황까지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절대 그런 상황은 있으면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서로 믿게 되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너도 봤고 나도 봤으니까 어차피 서로 밀고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공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한국 콘텐츠들을 정말 많이 봤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같이 공부하던 유학생 친구 중에 진짜 한류 광팬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서로 경계가 좀 허물어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하고 공유하고 이런 사이가 되니까 그 친구 방에 가니까 대놓고 한국 노래 툭 틀어놓고 같이 밥 먹고 이런 상황까지 되는 거죠. 그 친구가 소녀시대 노래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듣던 1990년대, 2000년대 드라마 OST들 있잖아요. 좀 슬프고 되게 비극적이고 애잔한 그런 노래 위주로 계속 들었었는데, 그 친구는 걸그룹, 소녀시대라는 걸그룹 노래를 아예 그냥 릴레이로 틀어놓고 듣더라고요. 그 친구가 하도 틀어놓고 들으니까 저도 갈 때마다 소녀시대 노래를 듣게 됐고, 나중엔 소녀시대 노래가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 좀 옛날 노래 듣고 싶다 하면 소녀시대 노래를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그 친구가 그냥 노래를 듣고 그걸 좀 즐긴다 이 수준이 아니고 소녀시대 그 멤버들의 이름 다 외우고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팬들한테서만 나타나는 그런 것들, 신상 정보도 알고 있고, 연예인이 나오는 각종 프로그램, 예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챙겨보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더라고요. 또 그러다가 또 런닝맨이 또 그렇게 재밌대요. 그러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소개로 저도 런닝맨에 입문했습니다. 근데 런닝맨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북한에는 그런 버라이어티 예능이 전혀 없거든요. 포맷 자체가 정말 신선했고, 매 회차마다 소개되는 대한민국의 여러 랜드마크들, 그런 것들 보는 게 참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런닝맨을 정말 예전에 방영된 것들까지 다 땡겨서 챙겨보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같이 유학 나온 친구들도 그렇고, 이런 정도로 한류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말과 행동에서 티가 나게 되잖아요. 일단 친구들끼리 채팅을 한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할 때 한국에서만 쓰는 그런 채팅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그런 상황도 왔습니다. 크크크크라든지 유유라든지 그런 건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썼고, 말하다가 쪽팔리다 이런 말도 하고, 사실 북한에는 쪽팔리단 말이 없거든요.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창피하다, 쪽팔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나 그런 데서 보면 그런 대사들이 나오니까 괜히 좀 따라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생기는 거죠.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에서 프로젝트 과제를 줬는데 건축의 특성상 맵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구글 맵도 많이 보고 스트릿뷰에 있는 사진들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언젠가 한번 과제를 하다가 대한민국의 거리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구글 스트릿뷰로 이런 걸 다 볼 수 있다고? 그러면 한국에 줌인 해갖고 봐도 거리들을 다 볼 수 있는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맵에 서울 검색하니까 광화문 광장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릿뷰로 들어서 봤는데, 와 진짜 제일 놀랐던 게 정말 거리가 깨끗하더라고요. 광화문 광장, 종로 그쪽 거리가 정말 반듯하고 넓고 깨끗한 거예요.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됐지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찍힌 거예요. 패션도 되게 좋고 현대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스쿨버스도 가고 너란 거 학원버스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학원버스인지는 몰랐지만 시내버스들도 엄청 많고 그런 것들 보니까 갑자기 확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몇 시간 동안 계속 스트릿뷰를 봤던 것 같아요. 뭐 학교도 보고 대학도 보고 그때 뭐 아는 것도 없었죠 사실. 근데 그냥 계속 그 길 따라가면서 이런 거 있네 이런 거 있네 여기는 뭐 장난 아니네 막 그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닝맨에서 봤던 랜드마크 그런 것들도 직접 쳐서 찾아보고 대한민국 진짜 건설이 엄청나게 진행됐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들이 정말 빼곡했고 도로들이 정말 촘촘히 잘 깔려 있었고 또 시내에는 대중교통수단들이 너무 많았고 사람도 많았고 차도 많았고 밀도 높은 서울의 모습을 그때 좀 많이 구경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광화문 광장을 검색해봤던 게 그때 아이유씨가 나오는 장하다 이순신 그런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거기서 뭐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동상이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서 쳐봤는데 진짜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 세종대왕 동상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와 중앙광장에 이순신 동상이 있다는 게 좀 신선했어요. 평양의 김일성 광장은 엄청 넓은데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양쪽 건물 위에 혁명적인 구호 두세 개 있고 광장 주석단에 해당하는 것에는 김부자 처상화가 걸려있고 되게 엄숙하고 군엄한 분위기거든요. 근데 광화문 광장은 용사인물들의 동상이 배치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또 엄청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계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북적북적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게 좀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능을 보다가 좀 한국에 대해서 놀라게 됐던 계기가 하나 또 있는데 유튜브로 해피투게더를 좀 많이 봤었거든요. 연예인들이 자기만의 레시피를 공개해서 그걸로 뭐 순위를 매기고 그런 코너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명불허전 1위였던 레시피가 지성만두밥이었어요. 연예인 지성씨가 냉동만두랑 밥을 가지고 간단하게 정말 맛있는 지성만두밥을 만드는 그런 레시피였는데 그 코너에서 이기려면 일단 맛있어야 되고 쉬워야 되고 요리에 드는 비용이 작아야 되거든요. 지성만두밥이 그 세 가지 조건에 다 충족하면서 아주 대박인 요리다라고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재석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냉장고 보면 먹다 남은 만두들은 다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만들면 정말 맛있는 지성만두밥을 만들 수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집마다 어떻게 먹다 남은 만두가 있는 거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만두를 명절에만 먹거든요. 설날이라든가 음력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밀가루 반죽하고 밀고 속 넣고 만두 빚고 이렇게 먹는 게 만두였는데 그래서 저는 1년에 만두를 안 와서 2번, 3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집마다 만두 하나씩은 다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발전했구나. 경제 차이가 정말 크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유학하면서 한류 콘텐츠들을 즐겼던 이야기, 또 같이 유학했던 친구들, 북한 유학생들이 한류 콘텐츠를 어떻게 즐겼는지, 얼마나 한류를 좋아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두서없이 이야기해봤습니다. 한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좀 흐르면 북한도 좀 느슨해지고 통제도 좀 덜해지고 좀 오픈되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쉽게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계속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반동 문화사상 배격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아예 한류를 엄격하게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 정권이 한류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욕망, 그걸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나중에 그 반작용은 더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걸 체험했으니까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한류 콘텐츠, 외국의 많은 콘텐츠들을 마음껏 누리던 유학생 친구들이 지금 북한에서 살면서 얼마나 갑갑할지 저는 그 심정이 감히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몰랐으면 모를까 그걸 즐기다가 들어갔으니 삶이 참 재미없겠죠.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질러푼 콘텐츠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에서 온 남자 김정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양에서 온 김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하루는 한국 영화 두사부일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사부일체가 어떤 영화인지 다 아시죠? 두사부일체가 한마디로 깡패 영화잖아요. 깡패 영화인데 그걸 좀 코미디하게 풀어낸 영화잖아요. 거기 보면 헤어스타일도 말 그대로 좀 회개망측하고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썩어 빠진 자본주의 날라리 식이죠. 그래서 그런 영화를 봤다는 게 만약 들키게 되면 좀 더 가중처벌될 것 같은, 좀 더 자본주의스러운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영화를 한참 보다가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일본에서 온 사람들과 이제 어떤 거래를 하느라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거기서 독도 문제가 나온 거예요. 독도 문제가 나왔는데 일본 사람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말을 하죠. 거기서 한국 사람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발끈하죠.
그렇게 말씀을 하다가 계속 일본 사람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거짓을 하니까 그 한국 사람이 다 판을 뒤집어 엎으면서 일본 사람 아예 좁혀잖아요. 결국 계약은 물 건너갔지만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 자존심을 지켰다,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걸 보는데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우리가 주입받았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 미국에 아부하고 일본에 아부하고 되게 그런 괴뢰국이라고 배웠었는데 이렇게 자기 할 소리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와, 한국도 민족의 오를 지키려는 그런 정신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장면은 북한 사람들이 봐도 교양적 가치가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런 멋진 장면이 있는 영화를 봤다고 밖에 나가서 떠들고 다니진 못했죠. 그런 걸 말하면 엄청난 처벌이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진 못했지만 한류의 매력에 빠져드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대놓고 즐길 수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한국 문화와 한국 제품을 대놓고 썼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북한에서, 평양에서, 그리고 프랑스에 나가서 한국 제품을 대놓고 사용하고 또 한국 문화를 대놓고 즐겼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평양에 PC방들이라는 것이 생겨났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PC방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고요. 단지 그 PC방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컴퓨터들끼리만 연결된 인트라넷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 팀을 모아서 게임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엄청 인기 있던 게임이 카운터 스트라이크랑 까작스라는 게임이었는데,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북한에서는 시스라고 불렀어요. 그대로 발음 나온 대로 읽었던 것 같아요. 북한의 대부분 소프트웨어들은 다 해적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이 어디서 구해오면 그걸 USB로 복사해서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쓰고, 다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때 당시 PC방 가격이 1시간에 500원인가? 뭐 그랬었는데 저는 그 돈이 없어서 또 아까워서 PC방을 한 번도 가보진 못했지만 대신에 그 친구한테 카운터 스트라이크 게임을 달라고 해갖고 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영어로 더빙된 그런 게임이었는데 언젠가 친구가 한국어로 더빙된 게임을 구해온 거예요. 게임 내에서 캐릭터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선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한국어를 저선말이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해서 저도 달래갖고 깔아서 해봤죠. 근데 진짜 경찰들과 테러리스트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게임인데 진짜 한국어로 대사를 치는 거예요. 뭐 경찰이면 나야? 폭탄이 설치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때 그게 한국어 억양이라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워낙에 대사가 짧고 억양까지 느낄 순 없었는데 아무튼 우리말이 나오니까 엄청 신기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한국어였던 거예요. 북한에서 그 게임을 가져다가 더빙해서 배포한 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게 북한 말인 줄 알고 조선 말인 줄 알고 그렇게 막 대놓고 썼죠. 게임 속 캐릭터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 그런 케이스는 뭐 그렇게까지 통제를 하진 않았어요. 워낙에 한국어 억양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대신에 한국어로 된 OS 시스템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전부 영어로 된 OS였어요. 가끔 어떤 친구들이 한국어로 된 OS를 깔아서 잠깐 보여주고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컴퓨터라고 하거든요. O를 쓰거든요. 근데 그 친구 노트북을 보니까 나의 컴퓨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남조선 말인데? 야, 이런 거 쓰면 안 될 텐데. 뭐 물론 그 친구도 그 OS를 대놓고 설치해 쓰지는 못하고 뭐 잠깐 깔았다가 지우고 뭐 그렇게 했죠. 써보지는 못했지만 OS가 완벽하게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놀라웠죠. 물론 북한에서도 자체로 개발한 OS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대학 때도 그 OS를 가지고 컴퓨터 수업을 했고 여기로 치면 한글이나 뭐 엑셀과 비슷한 프로그램도 가르쳐 줬거든요. 제가 유학을 나오고 난 후 그 OS가 뭐 판매되고 그걸 의무적으로 깔아라 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안정성이 좀 떨어져서 막 갑자기 목통되고 영상들이 복사 자체가 안 되고 뭐 아무튼 문제들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깔라고 하니까 깔긴 깔아야 되는데 그 학업에 필요한 프로그램들 뭐 예를 들면 CAD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전공자들이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덜 안 가니까 사실상 붉은 별 OS를 깔라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했던 그 조치는 뭐 거의 뭐 형식적인 조치로 끝났던 것 같아요. 한국 제품을 대놓고 썼던 것. 두 번째는 제가 프랑스에 나와서입니다. 프랑스에 나와서 유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프랑스어 공부겠죠, 당연히. 프랑스어 공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프랑스어 사전이 필요하죠. 북한식으로 치면 불조, 저불 사전이 필요한데 그런 사전을 저는 북한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유학생들이 프랑스에 나오자마자 한 게 서점에 가서 그 종이로 된 두꺼운 사전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도 가서 구입을 했죠. 근데 거기에 당연히 불조, 저불 사전이 없었겠죠. 거기는 프라임 한불, 프라임 불안 사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 제품이라서 구입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북한의 제품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한국 제품을 사야죠. 그래서 사전을 사는 것만큼은 애들이 누구 눈치를 안 보고 거리낌 없이 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핸드폰 어플, 사전 어플, 그것도 그 스토어에 들어가서 모바일 환불 불안 사전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많이 사용했던 게 네이버 프랑스어 사전입니다. 정의사전은 솔직히 너무 두껍고 그걸 찾아보는 게 귀찮잖아요. 물론 북한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외국어 공부를 했었는데 프랑스에 나와보니까 인터넷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단어만 검색하면 단어 뜻이 뜨고 그 밑에 예문들이 정말 수십 개씩 달려있고 너무 편리하니까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모를 단어 있으면 핸드폰으로 네이버 사전 켜놓고 검색해서 그렇게 공부했죠. 근데 이게 참 웃긴 상황이 있는 게 어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한국 분들이 어학원에 꽤 있었거든요. 가끔 같은 학급이 될 때도 있었는데 물론 그분들과 또 저의 북한 친구들은 묘한 긴장감과 유대감을 느끼면서 수업을 듣는데 가끔은 진짜 바로 옆에서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검색을 해보고 싶은데 폰을 꺼내서 검색하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분명 옆에 계신 한국분도 네이버 프랑스어 사전을 사용하실 거잖아요. 공화국의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북한에서 받은 세뇌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 북한 사람의 신분으로 남한에서 만든 그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게 좀 꺼려졌던 것 같아요. 왠지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놓고 검색은 못하고 몰래 검색하거나 아니면 노트에다 이렇게 써놨다가 나중에 찾아서 공부를 하거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괜히 조만 넘지 말아야 될 선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거 같은 걸 느끼면서 저 혼자만 벽을 치고 그렇게 긴장해서 행동을 했던 거죠. 사전만큼은 진짜 대놓고 썼던 것 같아요. 대사관에 생활 청어를 하러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가거나 또 정치 행사를 하러 가거나 그럴 때에도 예를 들어 북한 관련 기사가 떴대 라고 하면 일단 프랑스어로 검색을 하죠. 모를 단어를 그냥 대놓고 네이버 사전 돌려서 검색하고 옆에 외교관이 있든 북한 대사가 있든 북한 대표가 있든 상관없는 거죠. 그때부터 그 초록창에 익숙해져서 처음 한국사에 나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제 핸드폰을 구입하자마자 그 네이버 어플 깔아가지고 이렇게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즐겼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 사전처럼 대놓고 이용했다기보다는 한국 건지 모르고 이용한 경우인데요. 이것도 프랑스에서의 경험입니다. 유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10명 유학생 중에 누가 생일이 있으면 그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 생일이 있는 주말에 날을 잡아서 다 모여서 축구도 하고 삼겹살 사다가 삼겹살도 구워 먹고 오락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당연히 10명이라는 집단이 모여서 놀다 보니까 되게 FM대로 놀았죠. 북한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으면서 딱 책대로 노는 거죠. 술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해서 기분이 좀 오르면 노래를 부르자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북한 노래를 부르죠. 물론 거기서 오버하면서 장군님의 노래, 수령님의 노래, 북한 애국가를 부르는 그런 놈은 없지만 멜로디 좋은 북한의 노래들, 당에 대한 노래라든가 어머니에 대한 노래라든가 조국에 대한 노래, 동지에 대한 노래, 동지 여기로 말하면 친구죠. 친구에 대한 노래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불렀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한 친구가 바위섬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바위섬도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걸 저도 북한에서 들었었거든요. 노래가 쉽고 노랫말도 너무 좋고 되게 좋아했던 노래. 가사를 다 외우고 있었죠. 근데 그 노래를 사실 대부분 애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떼창이 된 거죠. 10명이 막 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때 그 10명 유학생들이랑 같이 자주 어울리던 또 북한분이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오시긴 했는데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고위층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김정일의 개별 방침을 받고 공부하러 나온 사람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했는데 그 형이 앉아있다가 근데 그거 지금 남조선 노래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애들이 10명이 싹 얼었죠. 북한에서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그냥 출처 없는 노래라고 생각했거든요. 출처 없는 노래라는 게 북한 공영 매체에서 이렇게 방영되거나 불려지지는 않는 노래인데 한간에서 민간에서 떠도는 그런 노래? 그런 노래들을 출처 없는 노래라고 불렀거든요. 다들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야, 그거 남조선 노래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애들이 싹 얼어버린 거죠. 애들이 어색해하면서 몰랐다고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진짜 바위섬하고 작사 작곡자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알고 나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북한 유학생들이 프랑스 유학 나가서 술 마시고 한국 노래를 떼창했으니까 그 형도 한국 콘텐츠를 워낙에 많이 섭외하니까 저희가 부르는 그 노래가 한국 노래라는 거 다 알았겠죠. 노래 바이섬이 한국 노래라는 거 프랑스에 나와서야 알게 됐죠. 근데 그 비슷한 경우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북한에서 애들이 군대 갈 때 기차역에서 건공연이 막 떼창하는 합창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어쨌든 알고 즐겼든 모르고 즐겼든
저는 그 노랫말이 너무 좋고 멜로디가 좋아서 많이 좋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노래방에 가면 그 노래를 가끔 부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북한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대놓고 사용했던 한국 제품, 한국 건지 모르고 겁없이 즐겼던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김정은이 또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 뭐 그런 것도 만들고 자본주의 문화 침투를 막기 위해서 또 엄청난 삽질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북한은 아직도 시간이 거꾸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사실 이게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좀 발전하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혹시나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품었던 제가 참 어리석었구나 라는 허무함도 들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언젠가는 북한에 있는 제 친구들도 마음껏 전 세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과 모여 앉아 다시 바위섬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양에서 온 김정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양에서 온 남자 김정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북한에서 대학 공부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유학에 선발이 돼서 프랑스에 가서 건축 공부를 했습니다. 유학지에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3년 반 동안 한국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도 한국에서 온 학생이 있었고 또 어학원에서도 어학연수를 온 한국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또 경계도 하고 좀 복잡한 심정이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제가 프랑스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부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핸드폰이었습니다. 북한 여학생들도 핸드폰을 쓰긴 했거든요. 저는 삼성폰을 썼고 어떤 친구는 아이폰을 쓰기도 하고 LG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폰을 썼는데요. 제가 부러웠던 것은 한국 분들이 자국 브랜드의 핸드폰을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뿐이 아니죠. 가전제품 매장에 가면 한국 브랜드들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저희가 중국을 거쳐서 프랑스에 나가면서 중국에서 일률적으로 소니 노트북을 다 사줬거든요. 10명 친구들이 다 똑같은 소니 바이오 노트북을 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기숙사에서 노트북을 분실당하게 됩니다. 기숙사 창문을 타고 들어와서 저와 제 친구의 노트북을 훔쳐갖고 달아난 거죠. 나중에 찾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못 찾을 줄 알고 공부는 해야겠지. 그래서 가전제품 매장에 가서 노트북을 샀어요. 삼성 노트북을 샀습니다. 되게 작은 노트북이었는데 그때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삼성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북한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던 한국 브랜드였어서 그런지 핸드폰도 삼성을 샀었고요. 노트북도 삼성으로 샀고 나중에 공부를 하려고 mp3를 사는데 그것도 삼성 mp3를 샀습니다. 근데 그 삼성 mp3가 진짜 좋더라고요. 어디 부딪히고 떨구고 그렇게 하는데도 엄청 든든하고 고장이 나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던 이유가 하나 또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수시로 한국에 있는 지인, 가족들과 연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핸드폰으로 몰래 톡을 하고 또 휴식 시간에 나가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한국어로 통화를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는데 와 진짜 부럽더라고요. 우리 북한 여학생들은 서신으로만 가족들과 연락을 했거든요. 북한에서 무역 일꾼이 프랑스로 나온다든지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거나 그럴 때마다 유학생들이 편지를 써서 그분께 이렇게 드리면 그분이 북한에 가서 부모님들께 연락을 해서 편지를 찾아가게 하고 또 올 때는 반대로 부모님들이 다 편지를 써서 그걸 프랑스에 나오는 사람한테 집합을 시켜서 그분이 프랑스에 와서 우리 유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많아서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5번 정도 편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수업 시간에도 몰래 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락이 쉽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편지를 다 검사를 하거든요. 북한으로 들어가는 편지, 북한에서 나오는 편지 보이원이 한번 읽고 이상한 내용이 없는지 검사를 하고 전달을 해주거든요. 우리 유학생들의 편지는 그렇게 뜯어서 검사하고 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얘기는 절대 쓰지 않는 거죠, 누구도. 그래서 편지를 받아보면
살짝 북한 노동신문을 읽는 느낌이었어요. 뭐 공부는 잘하고 있니?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니? 여기 인사말이 조금 있고요. 너는 장모님과 뭐 당의 배려로 유학을 나갔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조국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격려의 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에도 제 개인적인 사생활은 아예 못 썼고요. 공부 잘하고 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조국의 사랑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해서 앞으로 보답하겠다. 되게 그 틀에 짜여진 그 모범답안 같은 편지만 썼었어요. 저 프랑스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없었겠어요. 뭐 예쁜 데도 많이 보러 다니고 에펠탑도 가보고 루브르 박물관도 가보고 참 신기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본 것에 대해서 괜히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쓰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뭔가 놀러 다닌다? 이런 인상을 줄까봐 아예 그런 얘기를 쓰지 못한 거죠. 제가 프랑스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거 두 번째는요. 한국인 네트워크였습니다. 프랑스에 산 지 한 2년쯤 될 때 알았는데요. 프랑스에는 프랑스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벼룩시장이었는데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 친구, 그러니까 같이 유학 나온 북한 학생인 거죠. 제 친구가 그 벼룩시장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죠. 좀 그렇잖아요. 한국인들과 접촉을 해야 되고 연락도 한국인들과 해야 되고 실제 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사람과 만나서 물건을 주고 돈을 받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이거 간이 크네?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궁금해갖고 저도 나중에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행 왔던 사람들 혹은 뭐 프랑스에 잠깐 거주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동안 샀던 물건들 싸게 중고로 내놓는 그런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프랑스어 교재라든지 사전이라든지 거리로 다니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사이트를 보니까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에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게 있네. 한국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이렇게 해외에서도 잘 연결이 돼서 운영이 되는구나. 좀 신기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장악을 하고 대사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죠. 모든 인적 네트워크가 대사관을 중심으로 한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겠죠. 아까 말한 그 친구는 참 간이 컸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인 척하고 그 벼룩시장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더라고요. 너 그러다 들키면 어떻게 하냐 뭐 그러니까 어차피 말을 많이 안 한대요. 얼마냐 흥정을 조금 하고 가격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보면 물건을 받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때 한국에 쿠쿠박가마를 사왔더라고요. 아 근데 그 쿠쿠박가마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방에 올라가면 쿠쿠박가마에 항상 이제 전원이 들어서 보온 모드로 되어 있는데 밥이 정말 맛있어요. 뭐 3일 전에 했는데도 금방 한 밥처럼 찰기도 있고 밥 먹으러 자주 올라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벼룩시장뿐만이 아니죠. 프랑스 파리 거의 중심부에 한인마트가 있거든요. 아, 저는 사실 거기 되게 가보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멀레 딱 한번 가보긴 했어요. 가서 제가 사왔던 게 떡볶이 재료, 저랭이 떡 이렇게 생긴 땅콩같이 생긴 그거 있잖아요. 그거랑 허니버터 칩이었나? 아무튼 그런 거 하나 사왔었고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사람들도 한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밥이었어요. 밥이 없으면 저는 살기 힘든 그런 파였고 또 제 친구는 김치가 없으면 또 그렇게 밥을 못 먹겠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라면파가 또 있었고 또 특이하게 또 콜라파도 있었고 뭐 아무튼 그랬었는데 뭐 마음 먹고 한인마트를 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거긴 한국 사람이 계산을 하고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제가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갔다고 보고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몰래 갔었는데 그렇다고 뭐 북한 마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게 중국마트였는데 그나마 동양권 식재료들을 살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 중국마트를 많이 이용했죠. 그러면서도 그 한식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몰래 한국마트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 마지막은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입니다.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저는 프랑스에 나갔을 때부터 엄청난 자유를 많이 누리긴 했지만 동시에 모종의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컨대 제가 북한에서 왔다, 노스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거의 동일해요. 엄청 놀라면서 어떻게 왔냐? 고위급이냐? 김정은을 만나봤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해요.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황당한 질문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가장 궁금하겠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선전을 해야 될 것 같고 당과 조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선전을 해야 될 것 같고 김정은을 비호해야 할 것 같고 북한 유학생이라서 갖게 되는 어떤 태생적인 그런 의무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만갑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한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북한 학생들한테 좀 관심이 있는 호기심이 많은 친구가 저한테 와서 프랑스어로 김정은이 독재자가 맞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프랑스어로 딕타테어라는 거 독재자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었어요. 딕타테어는 뭐냐고 그러니까 뭐라 설명을 해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어보라 그러고 핸드폰으로 찾아봤어요. 스펠링 물어보면서 이렇게 쳐봤는데 한글의 뜻이 독재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내정지가 딱 왔죠.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화를 내야 되나? 멱살을 잡아야 되나? 바쁘다고 자리를 피해야 되나? 되게 좀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되게 실례다. 나중에라도 북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지 마라. 되게 무리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같은 유학생 중에 엄청 화를 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소리냐고 샷업하라고 그건 거짓말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선동을 하더라고요. 약간 북한에서 하는 식으로 센 어조로 뭐 공화국이 어쩌고저쩌고 막 프랑스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친구 프랑스어 많이 늘었네. 뭐 좀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아무것도 몰라서 저렇게 물어보는 친구한테 저 친구가 반감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그렇게 둘러서 적당히 넘겼던 게 저도 그때 당시 김정은이 독재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김정은이 독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김정은이 정말 뭐 만민의 어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거기서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서 화를 냈겠죠. 근데 저도 프랑스에 나와서 뉴스를 보고 북한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북한에서 가졌던 어떤 그 김정일이나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또 북한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그런 게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어물쩍 슬쩍 피해버린 거죠. 그리고 가끔 한국 학생들과 뭐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보면 한국 사람들은 발언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뭐 한국도 취업하기 힘들다, 뭐 먹고 사는 게 힘들다, 프랑스에 나오려면 돈 엄청 많아야 된다, 아무나 이렇게 프랑스에 오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북한 학생들은 절대 그러지 못하죠. 북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 평양 사람들도 당장 오늘 저녁 반찬거리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취업 걱정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뭔가 발언을 하기 전에 이 말이 북한의 이미지에 데미지를 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한 번씩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내 발언이 북한에 돌아가서 어떤 정치적인 과오로 남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런 걸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심조심 발언을 하는 거죠.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학생들의 그 자유로운 발언, 표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그런 것들을 직접 보게 되니까 왜 우리는 우리 생각을 편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는 북한이죠. 북한은 왜 우리가 북한을 자랑할 거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뭐가 없는 나라일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프랑스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것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컨대 북한 사람들, 특히 외국에 나온 북한 사람들은 되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 또 북한의 어떤 부조와 모순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행복한 나라다, 북한은 지상낙원이다, 우리가 옳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언젠가 북한 사람들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에서 온 남자 김정국이었습니다.